그러면 앞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자율주행 했을 때 현재까지 이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면서 사고가 좀 났다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자율주행차는 이게 책임 소재가 있다 보니까 사고가 정말 안 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제 2016년 이전에도 계속 많은 그런 실험을 해왔죠. 근데 이제 뉴스에 이제 많이 소개된 그런 자율주행 차량 사고를 보면 주로 이제 원인이 차량 인지, 뭐 중앙 분리대 인지, 차량 인지, 그다음에 뭐 보행자가 인지가 어렵다거나 이런 인지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차의 인지 능력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이제 안전에 굉장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도로에 IoT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운행해보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에서 이제 지원하는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크게 현재 4가지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행자 케어 서비스, 네. 그리고 신호 현시 서비스, 그 다음에 자율주행 도로 감시 서비스, 도로 환경 감시 서비스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성남시의 판교에서 저희가 제로 셔틀을 돌리면서 이러한 제로 셔틀 노선을 따라서 이제 보행자 케어는 횡단보도의 양쪽에 이제 적외선 검지기를 달아서 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정보를 생성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에 저희가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가 지나가면 저희는 일반 도로에서 실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되게 중요시하게 되니까 이런 IoT를 이용해서 이제 횡단보도에 설치를 미리 IoT를 해놓고 신호등이랑 연결을 해서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일 때 네. 사람이 인도에서 차도로 가면은 이거는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자율주행차만 돌렸을 때 이게 바로 인지가 또 안 될 수도,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고 방지를 위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행자 케어를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신호등과 연계해서 이런 적외선 검지기로 이용해서 이제 보행자를 케어해서 이 자율주행차가 가까운 거리에 오면 이 자율주행차에게 그 무단 횡단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보행자 케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도 설치를 해서 이중으로 이제 카메라로 검지를 해서 차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도로를 감시를 하는 건데요. 네. 그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을 할 때 그 도로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네. 아니면 그 도로에 누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든지, 아이고. 네, 아니면 불법 주정차를 누가 혹시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벤트들을 이제 감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를 또 감지해서 자율주행차가 근처에 오면 알려주는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신호 현시 서비스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신호등, 교통 신호등을 봐주는 거죠. 이제 신호등 함체에서. 아까 카메라 센서로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카메라 센서로 색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물론 신호등을 보고 가면 되는데, 자율주행 신호등 함체에서 쏴주면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받을 수가 있고, 보통은 이런 자율주행차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센서에 융합된 정보를 이제 한 가지로 검지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신호등 함체에서 쏴주면 서로 이제 그 센서들이 그 정보와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도가 또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신호 현시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환경 감시 서비스는 그 도로에 그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또 많이 네,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현재 도로의 그 노면의 온도가 몇인지, 대기 온도가 몇인지, 아니면 블랙아이스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검지하는 그런 Io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자율주행차에 정보를 주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그럼 이제 그 IoT가 이제 수집을 하면 그러한 것들을 차량에 정보를 줘야 되겠죠. 네. 이제 수집을 잘 했으면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통신을 V2X 통신이라고 합니다. V2X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V2X는 차량 사물 통신이고 Vehicle to Everything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거는 Vehicle to Everything 방식은 이제 뭐 웨이브나 아니면 CV2X 같이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차량 사물 통신을 할 수 있고, V2X의 그 종류에 대해서는 차량과 차량이 통신하는 V2V, 그 다음에 차량과 아까 그 신호등이나 아니면 그 적외선 검지기처럼 보행자를 검지하는 인프라스트럭처와 통신하는 V2I, 그 다음에 차량과 페데스트리안이 보행자죠. 네. 그래서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이제 통신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V2P.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뭐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통신을 하면 이제 V2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차량 사물 통신이라고 하셨는데 사전 질문에 하나
지금 해당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요미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네. 자율주행차가 정보통신 기술로 최단 거리를 모색해서 주행한다고 했을 경우 한 번에 많은 차가 동시에 몰려서 오히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최단 거리로만 이제 자율주행차가 움직인다면은 사실은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지도는 한번 그리면 뭔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최단 거리의 알고리즘을 따르는 자율주행차라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차량 사물통신 V2V 기술을 통해서 이제 차량과 차량 사이에 통신이 되면 서로 이제 어떤 길로 가는지 통신을 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일할 때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안 가야지 하고 회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신이 도입이 되면 효율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서로 통신해서 이런 문제들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을 계속 딥러닝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배우게 해서 그런 교통체증까지도 이제 피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도시의 효율, 최적화 문제에서 이러한 데이터의 관리, 그리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에 대응하는 것들, 이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그 자율주행 통신 협력주행 시스템에서 통신 네트워크를 이제 좀 살펴보시면, 자율주행 차에서 이제 주행 시 발생하는 장애물, 그다음에 건물과 표지판을 인식하고 고정밀 지도와 비교해서 경로대로 잘 가고 있는지의 데이터를 차량에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로의 IoT를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횡단보도의 청색 신호의 길을 잘 건너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지나 날씨는 어떠한지 등을 이 도로의 IoT 센서로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러한 데이터는 이제 관제 센터로 1차적으로 보내게 되고요. 이러한 관제 센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차에 주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도 이런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어서 주고, 이런 정보와 교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해서 이제 설명해 드렸던 것들이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다 이제 이해가 가시는데요. 그 자율주행차에서 이제 GNS 인공위성에서 GPS 수신 정보, 그래서 네. GPS 보정 정보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앞에 설명드렸던 관성 장치인 IMU나 그다음에 고정밀 지도, 카메라, 라이다 센서들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차량 상태 정보, 제어 정보, 주행 판단 정보, 객체 인식 정보 등을 만들어 자율주행차에 주고, 이 자율주행차는 이런 정보들을 관제 센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에 IoT들이 있으니까 CCTV나 차량 검지기, 보행자 검지기, 도로 노면 환경 감시, 신호등 정보들을 관제 센터에 받고, 또 이러한 정보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외부에서도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상청에서 기상 정보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사고 정보를 보내거나, 아니면 현재 어떤 부분은 공사 중이니까 그러한 정보들이 외부에서 저희가 받아와서 관제 센터에서 처리를 해서 자율주행차에 줄 수 있겠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다리가 침수된 상황이면 그쪽은 이제 안 가게끔 네, 정보를 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통신 내역과 이제 통신 내용을 저장하는 게 이제 저희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빅데이터 팀에 제가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그림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앞에서 들었던 그 인식, 카메라 센서, 라이다 센서, GPS 센서를 쭉 다 받아들이고 이제 사물 인터넷까지 받아들여서 그 클라우드에 있는 것까지 다 받아들이면 이 자율주행차 한 대가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더 자율주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자율협력주행으로 말 그대로 협력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사실은 수집이 돼서도 이게 얘한테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개다 딱 말은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센서가 이제 많으면 또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게 차량이 처리를 할 때 또 시간 또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실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립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V2X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저희가 수집 중인 V2X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V2X의 기본 안전 메시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안전 메시지는 V2X로 이제 그 차량이 자율주행차가 움직일 때 기본 안전을 위해서 자율주행차가 자신의 차량 위치나 속도, 가속도, 브레이크 정보, 조향각 등의 이런 데이터를 관제 센터에 이제 보내는 거를 말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율주행차가 아니더라도 사실 차량의 탑재 장치, 뭐 온보드 유닛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차량 VTX 단말기를 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노변 장치 기뢰에 RSU랑 통신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관제센터로 보내게 됩니다. 현재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VTX BSM을 제로 셔틀이 송신을 1초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초마다 보내니까 받을 때는 또 1초마다 받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통신에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실제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통신이 1초에서 1.1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7월 1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1.1과 1 사이로 왔다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1.4나 그러니까 아주 큰 값도 이제 들어오니까 네. 이게 뭔가 데이터가 이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날도 있는데요. 그 다음 날에 또 보시면은 이러한 날에는 또 1.4 이상의 데이터가 잘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통신의 품질이 얼마나 좋다 나쁘다를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분당 수집 건수를 봤을 경우에는 이게 1초에서 1.4초 이후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사실 분당 수집 건수에는 이게 한두 건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지표들을 만드는 것도 저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은 통신이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만든 지표 같은 경우에는 1초가 균일할수록 좋은 품질이거든요, 통신이. 네. 그러면은 이 지표가 이제 0값에 되게 가깝게 갑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1과 1.1초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값이 이제 뭐 대략 0.05로 해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값들을 보고 현재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이제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표들이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시각화하는 해서 네. 정보를 주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댓글창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매군년님께서 해주셨는데 기지국 화재가 발생하면 문제가 또 이렇게 일어나겠네요. 만약에 그 주변에.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죠. 되게 그래도 아까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부터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하나가 고장 난다고 해서 사실 이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 난다고 해서 바로 막 고장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여러 개를 통해서 이게 최대한 사고의 확률을 낮추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나도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설계를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정말 이게 모든 게 다 안 좋게 돼서 정말 그런 사고 확률을 굉장히 줄이는 게 중요하죠. 네. 네, 그러겠어요, 정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수신 주기가 1초마다 들어오는지에 대한 평균을 본 건데요. 초반에 이제 이 반지름 길이가 이제 수신 주기의 평균인데 이 평균이 지금 이 반지름이 평균이니까 1초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송신 주기가 1초이기 때문에. 근데 초반에는 이제 이 반지름이 약간 원보다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평균이 좀 1보다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할 경우에는 이제 1과 1.1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원을 자세히 보시면 이쪽 부분에는 이제 굉장히 1에 가깝죠. 네. 이런 날들은 사실 통신이 좀 좋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이 이제 그 1초마다 잘 들어오니까. 근데 이것만 봤을 땐 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만 봐서는 이게 사실은 1초가 1111 찍혔는지 아니면 1.1, 0.9, 1.1, 0.9 이런 식으로 찍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평균은 1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러면 뭐 분산도 같이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먼저 한 가지 봤던 게 이제 이 지표,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본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 X축이 1초가 이제 이상적인 값이죠. 네. 1초와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차의 수신 주기의 평균을 본 차이를 절대값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평균이 만약에 1.05예요. 그러면은 1초마다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서 X 값이 이제 0.05로 찍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러면은 분산 값이 얼마냐고 했을 때 분산 이렇게 나타나면 이게 선형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차량의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그 통신도 그러니까 분산도 작기 때문에 통신도 꽤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Y축에 가까운 점들만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이 값이 평균은 같지만 분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분산이 작을수록 좋을까요? 아니면은 클수록 좋을까요? 분산이 작을 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날짜에 찍힌 그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품질, 그날은 좋은 통신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V2X에 관련된 것들은 많은 이제 표준들이 진행 중인데요. 자율주행이 아시다시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네.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이제 많은 표준들이 제정 중이고, 이제 미국의 자동차 기술 협회인 SAE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V2X 통신에 관한 J2735나 J2945 이런 표준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저지연 고신뢰에 대해서 맞춰야 할 그런 기준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서 이제 수신 주기가 1초일 경우에 네. 이 여기에 그 차량의 위치를 알고 그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차량의 위치를 알면 이게 실제로 관제 센터 입장에서는 얘의 경로가 이렇게 갔다 뭐 이렇게 직선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사실은 이렇게 V2X 통신을 좀 더 촘촘히 받으면 이제 더 정확한 경로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더 촘촘히 받아야 할지 뭐 그러한 것들이 다 정립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V2X 통신을 어떻게 했을 때 그게 교통에는 그럼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아서 아주 정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통신 품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러한 통신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지연이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다양한 그런 지연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파 지연이라든지 스위치 지연, 아니면 TCP 프로토콜 지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처리가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서버 운영 체제의 지연, 아니면은 방화벽이나 DNS 인증 서버 등 그런 자율주행차가 보안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처리 속도가 늦어버릴 수도 있고 뭐 와이파이 지연이라든지 광통신 지연 등 정말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GPS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어떤 태양의 흑점 주기에 따라서 이게 뭔가 늦어진다든지 네. 아니면 그날 태양풍이 일어나는 네, 날은 날씨가 뭐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빌딩이 만약 높게 하면 또 이게 통신이 잘 안 된다든지 네네. 그런 문제가 정말 많아서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원인이 발생했을 때 어떤 패턴이 나와서 그런 통신 품질이 어떻다 이런 게 분석되면 참 좋겠죠. 네. 네네. 지금 여기 사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익명이신데 자율주행차 사고는 꼭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정확한 자료로 수학적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참 다양한 원인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발생했을 때 그게 그런 패턴을 찾아내서 이런 원인이 돼서 이제 추측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지연이 왜 됐다고 말을 하기는 굉장히 사실 너무 원인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힘들고요. 현재로서는 이러한 그런 통신이 됐을 때 얘의 품질이 어떻고 그래서 얘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데이터가 이렇게 수집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내부, 그다음에 IoT, 그다음에 외부 정보,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차의 데이터들이 이제 앞에서 수집을 다양하게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얘의 수집 주기가 이제 다 다르자 보니까 이러한 이제 수집 주기나 시스템 처리 속도 아니면 통신의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시스템적인 이상 행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적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방되고 대응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게 이제 제 연구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국내 자율주행 산업에서 정말 많이 이제 그 자율주행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를 포함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곳에서 자율주행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정말 많은 기관들이 협력을 해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도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자율주행차가 어디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판교랑 경기도 화성이랑 세종시랑 뭐 이렇게 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많은 곳이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은 그러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시각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교에서 실제 IoT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판교의 6km 노선에 한 CCTV가 14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40대를 지금 찍는 화면이 이제 이러한 모습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그럼 수집할 수가 있겠죠, CCTV로. 그래서 뭐 무단 횡단이나 교통 혼잡, 불법 주정차 등을 이제 CCTV가 인식하는 기술들도 계속 개발이 돼야 하고,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차에서 이제 뭐 센서나 로깅 데이터 등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또 그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또 CCTV가 이게 항상 잘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FHD급의 CCTV를 갖고 이제 수집 중이지만 어떨 때는 이제 일몰시 인식률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딥러닝 했으면 이런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그림자를 도로 장애물로 인식하던지, 아니면 비 오는 날에는 습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가 지금 실제 차가 있는데도 안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 개발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기술 개발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식 기술 향상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판교 제로시티 이 IoT를 다 그 관리를 하려면 뭐 전력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전력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지, 뭐 최적화라든지, 아니면은 이 셔틀이 이제 돌아다녔을 때 이런 통계 분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같은 교차로에서 이제 제로 셔틀의 속도를 나타낸 것인데, 어떤 날은 보면 이게 그 차량의 속도가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리고, 어떤 날에는 이게 노란색인데요. 이 노랗게 되면서 이제 같은 곳을 지나가더라도 이게 날마다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나 도 계속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이 제로시티를 실증단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또 그런 문제들이 내부에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계절의 변화에 따른 나무의 성장으로, 지금 이걸 보시면은 이거는 겨울이고 이거는 여름인데, 네. 이렇게 여름이 됐을 때 나무가 너무 자라서 이게 또 시야가 가려지고 뭐 이런 문제들도 현실적으로는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 IoT도 관리가 다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도 또 수집을 해서 저희가 개방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설명 하나 해주셨는데 실제로 일어났었던 제로 셔틀을 운행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뭐가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이게 실험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게 참 차이가 많은 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제로 셔틀 같은 경우 자율주행차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조건 서겠다, 내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와도 이게 센서가 자동적으로 있으니까 되게 그런 장난을 좀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숨을 담보하고 장난을 치시네요. 장난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때 이제 뭔가 당황스럽죠. 되게.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아직은 위험할 수 있고, 저희도 이제 실험 중이고, 이게 항상 이게 안전이 사실 어떻게든 100%가 보장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간혹. 장난 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근데 그런 기술 개발이 돼도 사실 이걸 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위험이 완전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교통 시스템의 안정도 향상을 위해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설치를 한다고 치면, 여기서 지금 이게 삼거리예요. 삼거리인데 네. 삼지 교차로인데 여기서 이제 차가 내려올 때 네. 여기서 이제 좌회전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좌회전을 할 때 우회전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그 어떤 주택가랑 연결되는 도로가 또 여기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량이 우회전했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차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 우회전하는 차랑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좌회전 시에 우회전이 금지인 구역이에요. 주택가랑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통행량이 또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좌회전 시 우회전이 금지가 되니까 이 차량이 이제 직진 신호일 때 우회전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도가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여기에서는 그러네요. 비보 우회전을 네.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차량이 잘 많이는 안 다니니까 여기서 이제 차량이 있다 없다를 여기에 그럼 딱 알려주면 정말 참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좌회전 신호 시에 우회전하면 되니까 안전하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그것도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100%의 안전을 그러니까 보장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딥러닝이 아무리 잘 돼도 정확도가 이게 100%가 아니라 항상 99% 이렇게 돼도 이게 사고의 발생이 또 이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또 책임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이 정말 좋아도 이걸 적용하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참. 게다가 위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회전하는 차가 있었으면 진짜 자율주행차는 더 혼란스러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게 그런 위반까지 생각하면서 이게 자율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정말 참 어려운데요. 뭐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만약에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가 줬을 때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럼 그건 누구 책임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사회적으로 이제 약속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유료 도로가 있다. 그런 지능 시스템에서 나오는 정보를 유료 도로로 판매하는 그런 게 있는데 만약 그때 잘못된 정보를 주면 그럼 그건 누구의 잘못이냐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정비도 많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법까지도 같이 많이 발전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사전 질문 한 번 더 다루고 갈게요. 도원 왕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상용화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만약에 100% 상용화의 경우 사고율 0%가 될까요? 이 경우, 네, 여기 이 부분은 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상용화 시기에 대해서 원래는 강의를 끝나고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저희 국내에서 정부의 목표는 2027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2027년. 네, 지금 현재 사업이 다 진행 중이고요. 그때가 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네. 이게 정말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고율 0%. 사고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가 100%가 다 되면 정말 안전하게 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날도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는 데까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확률이 아무리 작더라도 있기 때문에 사고율이 갑자기 막 제로로 되고 이거 도입했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기술 발전과 이루어지면서 이제 점점 사고율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도입됐을 때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현재의 사고의 10분의 1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차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고려해야 할 게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가고 그다음에 최대의 효율, 그러니까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서 효율을 올려서 이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 보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개방하고 공유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운행하는 지역이 이제 노선도고요. 이런 IoT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 도로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육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또 GPS가 또 끊기고 또 이런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제 도로에서 실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